고개 숙이는 언론 앞에 그런 부당한 특권 앞에 고개 숙이는 비굴한 대통령 될 생각 없다. 한국 정치라는 그 여의도의 유리창을 처음으로 깨뜨린 어떤 순환의 역사를 겪은 전라도 사람들하고 가장 닮아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오는 5월 23일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뭐랄까요, 반칙과 그리고 특권을 참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권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올바르지 못한 이런 기득권에 대한 것을 거부해왔고, 이 거부를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한 그러한 인물로 기억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 꿈이 2019년 현재 그 꿈이 세상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고 노무현 대통령과 후반기 정치 인생을 같이 하셨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노무현 재단의 세 번째 이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병환 전 청와대 비서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참여정부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 얘기만 하면 어떠냐, 좀 그렇지 않냐라는 유시민 이사장님의 또 제안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적 지지자이시고 출판을 통해 전라도 문화를 지켜오신 전라도닷컴의 황풍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세 분이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좀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생각한다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뭘까 좀 시청자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 나는 이때 뭐 처음 만났다든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뵌 것은 그분이 해수부 장관이 있던 시절, 저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이러저러하니 네. 같이 일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제 뜻에 반해서 그때 노무현 장관님을 첫 뵀던 게 2000년 9월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반하셨는데 나중에 사람으로서 반하신 건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처음이란 말씀이시고. 예. 네. 유시민 이사장님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처음 뵀을 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네. 이제 여러 인권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던 데서 뵀는데 저는 기억을 못 했어요. 나중에 네. 알았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국회 13대 국회 때 저는 그때 평민당 이해찬 초선 의원의 이제 보좌관이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통일민주당 소속의 초선 의원이셨는데 두 분 다 국회 노동상임위원회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 열릴 때마다 가서 뒤에 방청석에서 보는 거죠. 진짜 매력이 있었어요. 사나이로서 남자로서 매력이 있으셨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정의감이랄까요? 예.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대놓고 뻔뻔하게 그 옳지 못한 일을 이렇게 옹호하는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울분을 못 참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속에 진짜 불덩어리 같은 게 있는 분 같다. 그런 느낌이 왔죠.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뵌 분이죠, 사실. 근데 방금 그 속에 그 불덩어리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그 광주청문회 때 광주청문회가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갈 수 있느냐는 그런 것을 막 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상도 말 쓰는 국회의원이 명패. 네, 명패도 던졌고 막 뭐 어떻게 보면 광주나 전라도 사람들이 이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때 3당. 그때 3당 합당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 누구야?
그런 생각이 정말 확 끌렸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기 직전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동서합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의 타파 역사의 시작. 좀 전에 뭐 3당 합당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노무현의 모습이 어땠길래 호남 사람들이 주목한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왜 광주 분들이 그때 경선 때 이분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면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던 지향 또는 정치적 가치, 네. 목표 이게 있죠. 저는 그 세 가지로 압축하는데요. 민주화, 그다음에 중산층과 서민이 행복한 그런 경제, 잘 사는 나라. 세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이 세 가지가 김대중 정신의 요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 이어만 나갈 수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다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당시 노무현 후보가 굉장히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고, 그리고 보니까 이인재 씨가 나가면 못 이긴다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 이길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민심이 확 그쪽으로, 그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의 특징 이것에다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정책 노선, 정치 노선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민심이 광주에서 표출됐던 거 아닌가. 물론 그 배경에는 부산서 여러 번 그 평민당 또는 소위 김대중당이라고 이제 기자들이 비아냥거리던 그 당의 깃발을 들고 3번이나 낙선했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광주 시민들의 어떤 연민 또는 어떤 미안함, 네. 고마움 이런 것도 있었겠죠. 광주 시민이 뭐 답을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랬던가요? 그 광주 경선 전에 노무현을 지켜봤던 모습. 제가 볼 때는 진짜 가장 그 전라도의 어떤 순환의 역사를 겪은 전라도 사람들하고 가장 닮아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짠하다라는 그런. 짠하다. 근데 그 전라도에서 짠하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대상으로서 그냥 분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입이 되는 말이거든요. 짠하다는 말은. 그게 바로 공감이고 내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그 경상도에서 부딪히는 모습, 그 지역 부도를 타파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지역이라는 어떤 진영으로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본 전라도 사람들의 가슴을 그냥 울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른바 패권주의 또는 지역주의 하듯이 조직과 계보와 자금이 그 한 당의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적이었는데 그걸 풀어 헤친 겁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그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노무현 그 후보가 폭발할 수 있는 그 바닥, 이른바 민초들의 혁명이 일어난 첫 그 경선이었고 대통령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바닥은 노무현이라는 그 물건, 상품이 아까 쭉 말씀하셨던 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또는 그분은 아주 단순히 이야기하면 교과서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정의란 이런 거다. 불의에는 대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배타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걸 그대로 몸으로 실천하신 첫 정치인이죠. 네. 그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경선 과정을 통했는데 특히 광주의 바닥 네. 민초들의 그걸 그대로 응집시켜서 폭발했다. 저는 그렇게. 네, 자연스레 뭐 광주 경선 말씀하셨으니까 또 세월을 보면 또 우린 다 알고 있는데 한 20년 돼가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이면 또 모를 수도 있는 이런 기억인 것 같은데 광주의 경선의 기적을 얘기한다면 그때 보면 이렇게 경선장에서 그 김영배 선대위원장인가요? 네. 득표수 노무현 후보 595표. 득표수 595표. 득표율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두 개입니다. 노무현 득표수로 발표합니다.
그때 노사모라고 이제 세 번째 부산에서 떨어지시고 나서 노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 예, 그 바보 노무현에서 울분이 비처럼 쏟아졌던 그 밤에 탄생한 조직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국민 통합을 강하게 내세운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이 영호남의 노사모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손편지를 써서 이제 영남 이게 광주의 그 선거인단 대의원 이런 분들은 울산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경상도의 또 그 지지자들은 이 광주의 선거인단들에게 손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부 손편지를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정말 눈물겨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 편지, 손편지를 받은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관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풍파를 일으킨 거죠. 저는 그때 그 편지들 정말 읽으면서 눈물 나는 편지가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편지를 쓰고 광주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전달하니까 그때 이게 기존 언론에서는 점검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은 그렇게 이미 그 새로운 시대에 열망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이죠. 근데 기득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무현 후보가 또 뭐랄까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됐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보면 뭐랄까요. 수도권 공화국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촌놈 노무현으로서 마음속에 뭔가 바꿔보고자 하는 열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당시 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그래서 나온 것 같고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정책 노선이나 그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봐야만 돼요. 그래야 이게 온전하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국정 방침을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당신이 이끌던 정당을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잘 살아보세요였지만 그냥 GDP만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참여정부의 국정방침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모두가 골고루 잘 산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은 계층별로 골고루 잘 살아야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같이 이 성장의 이 과실을 나누어 가지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고 이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지역 간 격차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 대통령의 그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이거를 그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이 조건에 맞추어서 확충한 게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한 축은 이제 노사관계 정책이나 이제 노동정책 또는 복지정책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감하게 이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것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맞습니다. 이런 식의 다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책 노선의 그 좀 더 새로운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떤 삼당 합당으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소외되고 호남 입장에서 이 지역 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고민했을 때 국가 균형 발전 정책 호남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쩌면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궁합이 좀 잘 맞는 정책으로 기대가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오랫동안 그 뭐 개발 산업 이런 데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정도 지금 전라도 어떤 민생을 지금 그 기록하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민생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 발전 그리고 그 국정 지표가 분권과 자율과 분권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됐는데 그 민생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그것이 국가의 어떤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결국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강조를 하는 것이다. 사실은 전남 광주 뭐 할래도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물적 기반, 경제적 기반이
한때 있어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광주 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전당 이것도 있고 뭐 여수 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선 KTX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요즘은 예타 면제라는 게 나오는데 예비타 당선 예. 예. 그 당시에 모든 전문기관이 이렇게 다 반대예요. 경제성이 없다예요. 이해찬 총리도 반대해서 저희 그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때. 처음에. 예, 처음에.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받으시고 당연히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봐야죠. 네.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하자. 가격하셔서 네 그런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하자. 그걸 해놔야 뭐가 되지.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그럼 언제 한단 말이냐. 아, 네. 그거죠 기본적으로. 그래 이제 그 가장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옮겨진 게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폭력적으로 옮겨졌다고요? 이게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건? 아니. 네. 공적 권력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공적 폭력. 예? 그런데 네. 저는 그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한전이 그 당시에 네. 공기업 중에서 세계적인 공기업이잖아요. 가장 규모가 크고 하방 효과가 크고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 당연히 영남, 부산에서는 싸움이 말도 못했습니다. 가져가야 된다. 진짜. 예. 이거 우리 안 주면 되냐. 그때 여러 검토를 많이 하셨죠. 여기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는 사실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만들자고 한 합작품입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이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 결정을 하고 이제 한전이 일로 오는 것 때문에 네. 또 다른 데들은 그거 달래느라고 또 뭐가 가고 이 조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여기 오면서 연쇄작용으로 다른 데들이 조정이 좀 되고 너무 심한 반발이 다른 지역에서 오지 않게 하려고 또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저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려는 그러한 특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은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훌륭히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본 호남, 또 호남이 또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 되기 직전 얘기했고 대통령 된 이후에 이제 분권 정책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그 좋았던 관계가 노무현과 호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삐걱대는 게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시작된 시간순으로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기억하는 사건이 대북 송금 특검인가요? 대북 그렇죠. 송금 특검이죠. 이때 당시 호남에서는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죠? 대북 송금 특검을 우리가? 근데 저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북한과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미국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뉴스나 언론을 액면 그대로는 제가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기자하셨으면서 또. 아니, 왜 그러냐면 네. 그것이 정보가 유통되는 그 과정 자체가 보면은 네. 되게 그 정보기관을 통해서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언론사들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또 그것을 자기 정당이나 이런 것을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기라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왔던 가장 그 중심적인 정책에 대해서 뭔가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과오를 더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배신감 같은 것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뭔가 또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근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네, 먼저 여쭤봤던 게 이제 이거에 대한 속사정을 이제 10년 대통령 돌아간 지 10년 되셨고 저보다는 예. 실장님 더 잘 아시지 않아요? 그 경위를? 여소 야대 정국이었습니다. 2004년, 2003년 집권하자마자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갖고 과반수를 넘고 있었고 그리고 2004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 야대 야당은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총선까지. 응? 그리고 사실은 있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선은 국정조사하자. 그다음에 검찰 조사. 그다음에 이거 안 된다. 국정조사. 그다음에 아마 내 추측으로는 2003년 정기국회쯤 해서는 이제 특별검사 저기를 야당이 내서 성취를 해내고 그리고 총선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건 여기서 끊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정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해오셨던 남북관계 화해 협력 이걸 더 이상 한 단계 더 진보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보고 그래서 여기서 끊자. 그러면 특검은 왜 받아들였느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 놔두고 그다음에 국회가 국정조사하고 마지막에 한 2003년 10월쯤에는 특별검사 다시 임용을 할 겁니다. 야당이. 그래서 2004년 총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략적으로. 근데 특별검사를 먼저 받음으로써 그리고 특검은 범위가 한정됩니다. 대상이 한정됩니다. 시간이 한정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많은 고민과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동교동 많은 분들로부터 압력도 받고 비난도 받았지만 결단을 내리신 거죠. 이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해오셨던 햇볕 정책을 계속 갈 수 있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햇볕 정책을 가장 구체화해서 실천적으로 또 확대할 수 있었던 그 모멘텀도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네. 이게 단순히 이게 특검을 한 게 옳았냐 안 옳았냐를 넘어서는 정치적 맥락이 있거든요. 네.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게 예,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그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관계? 네.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고분고분한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출발도 통일민주당에서 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통추 꼬마민주당 하면서 삼김청산 주장하면서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하고 대립했던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97년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로 결합을 했고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그 상속받아서 대통령이 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정치적 과정에서 상당히 어떨 때는 심각하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들었던 분이세요. 각을 세우기도 하고. 각을 세우고요. 네네. 상김청산 그러면 다 청산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가 더 급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세대 교체 주장은 지금으로서는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당에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불편한 관계가 바로 대북송금 특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두 분이 두 바퀴 뛰동갑일 거예요, 아마. 아, 두 바퀴 뛰던가? 예.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두 바퀴 뛰동갑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작은아버지 뻘좀 돼요. 큰아버지는 아니고요. 작은아버지 뻘좀 돼요, 나이 차이가. 네네.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왕왕 되게 속을 썩인 조카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되게 삼촌을 잘 모신 그런 결과를 낸 그런 조카예요. 저는 두 분의 관계를 그렇게 제 나름으로 해석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가장 중대한 그렇죠. 업적이신데 거기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야당이 만들어준 특검법을 수용한 거니까. 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님 좋아하는 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 없죠. 그리고 이거를 뭐 각 정치 세력들이 이용해 먹기 위해서 증폭시킨 거고요. 근데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석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가리켜서 DJ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어떻게 보시나요? 딱 김대중 총재님, 김대중 대통령님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DJ라는 용어를 입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진심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 건 때문에 물론 좀 속도 썩이고 대립한 적도 있는 조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게 나쁜 마음 때문이 아니고
나름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 김대중 대통령하고 좀 어긋나기도 하고 네. 이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도 생각하면. 97%를 찍고 호남에서 예. 그렇게 지지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왜 서로 좀 노무현과 호남 관계가 좀 소원해지기 시작했느냐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 사건 중에 하나 대북 송금 특검을 그렇죠. 얘기했고 그게 컸죠. 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호남 인사소예요 이게. 그게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했는데 하여간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 내용이 얘기가 나오고 들려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은 제가 이제 무슨 벼슬자리를 통계로 막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네. 제 주변에는 참여정부 때 발탁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그 호남인 뭐 차별했다는 것이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 부분이 나오면은 제가 정말 저는 아주 점잖은 사람인데 네. 정말 발끈을 합니다. 네, 비서실장 하셨고 하니까 이제 예. 비서실장을 했던 것도 있고 네, 그 과정을 너무 네. 잘 알기 때문에 네네. 뭐 비서실장이지만 저도 그 여기 광주 예. 그 대통령께서 저한테 밀지라면 좀 모르지만 특별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적 배분 이건 철저히 인구 대비 저기를 하는 그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광주 출신으로 육군 참모총장 만들어내시오. 두 번째 예산처 장관을 만들어내시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정치에서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참모총장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저희 뭐 실명을 대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처 장관은 장병환 네, 그때. 장관. 아, 밀지를 주셨고 거기에 장병환. 급속 승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장수 김장수 국방장관. 국방장관은 국방장관. 그때 발탁 그때 하셨다고요? 그때 참모총장 꽃꽃 장수 하신 예, 다음에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다음 행보는, 그래서 네. 이 부분만 나올 때 가장 정말 이 비겁한 정치 세력의 마타도에 정말 발끈합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일어났던 뭐 대북 송금 특권, 뭐 인사소외 이런 게 쭉 있었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반문 정서, 문재인 대통령 정서까지 총선 때까지 이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가요? 반문 정서, 이른바 그 시절의 반문 정서의 핵심이 뭐냐?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할 때 네. 호남 출신들을 차별하고 쫓아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심에 문재인 후보가 있다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제가 2007년 3월 12일까지 네. 비서실장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문재인 실장이 오신 겁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할 틈도 없어요. 그때는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고. 근데 언제 쫓아내고 뭐 인사. 상당히 흥미로운 게요. 네네. 총선 때 국민의당이 거의 석권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16년 총선 때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대선 때는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렇죠. 2배 정도 더 얻었어요. 네, 그렇죠. 안철수 후보보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지방선거 때는 완전히 그냥 무게중심이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으로 와버렸어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네. 총선 때는 그게 먹혔던 거예요.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 문재인이 뭘 했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설마 저런 걸 거짓말을 하겠어?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게 소문이 돌고 돌아서 좀 혼내줘야 되겠는데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국민의당을 밀었는데 너무 많이 밀어버렸어요. 아. 완전히 국민의당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거의 다. 그러면서 좀 지나쳤지 않나? 그래서 대선 때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문재인이 조금은 나은 것 같아. 그렇지만 안철수도 괜찮은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표가 꽤 나온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전에 국민의당에서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게. 저 사람들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벌을 받은 게 지방선거 때예요. 저는 이런 일들은 정치에서 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어떤 것은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아닌 소문들과 싸워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늘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이 호남 지역에서 지난 한 4년 동안에 일어난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요. 이런 네. 게 있어요. 민주당이 어쨌든 이제 하나된 민주당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이야기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연결식 때 그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앱을 깐 게 그 왜 있잖아요. 임기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에 예, 예. 그걸 깔았어요. 그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24시간 뭐 지나갔구나 이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속 시원하게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아주 이제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선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이 김종인 그때 그 총재였으니까 대표였으니까 그 투입돼 가지고 이게 정서가 안 맞죠. 전라도 사람들하고는. 또 50 인사다 이런 정서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공천도 부분으로 보면 다 낙하산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그 뭐랄까 이 정권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막 우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선에 대응하는 것도 이제 그래도 민주당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라 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전라도 사람들의 뭐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서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치를 바라보는 전라도 사람들은 상당히 대범합니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너희들은 똑같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난 네가 뭐 그닥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차라리 네가 한번 하는 게 낫겠다. 낙하산보다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는 그래도 너희들이 대선 때는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번처럼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가볼지는 몰랐죠, 사실은. 진짜 좀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호남과 노무현 대통령 10년 맞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 호남과 노무현이 서로 또 화해할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얘기했는데 지지자였어요, 호남이. 예. 지지하는 층과도 이렇게 사랑했다가 또 오해가 발생했다가 서로 반목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상대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정면 돌파,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검사와의 대화였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고 그 정면 돌파의 모습에 그때 당시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얘기가 대통령 씨도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캐릭터에 관한 문제예요. 캐릭터. 예, 혹은 기질에 관한 또는 이제 개성, 퍼스널리티와 관련된 건데요. 네. 이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민주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뿐이셨어요. 네.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요소가 있긴 했지만 저쪽 당으로 가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요. 최초로 민주적인 대통령으로 우리가 아는 분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안 계신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캐릭터가 정말 달라요. 인생을 임하는 태도가 달라요. 김대중 대통령 어록 중에서 정치인들한테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두 개를 다 가지라고 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보다 한 발짝 혹은 반 발짝만 앞서가라고. 근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신의 정치적 생애에서 얻으신 결론이에요. 그 수십 년간 선거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분이고 요만큼만 삐끗해도 금방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 생명과 물리적인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정치를 수십 년간 하셨잖아요. 이분은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의도치 않았던 작은 오류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요. 옳은 말씀이시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정치인들이 저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노무현 대통령은 로맨티스트예요, 기본적으로요. 로맨티스트. 예, 그러니까 그 격정, 질풍노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반걸음 앞서가거나 또는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이해관계를 타산하는 것이 아니고 옳냐 그러냐 이걸 딱 가린 다음에
아주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아예 들어먹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반발짝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이받아 버려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분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 캐릭터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돌아가시는 날까지요. 네.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기 색깔대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떠날 때도. 그래? 꿇고 살아라 이거지. 빌고 살아라 이거지.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몰랐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이지만 일단 내가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을 니들이 증명했으니 이제 무릎 꿇고 빌고 구걸하면서 살아라 이거지. 난 그렇게 안 살아. 예?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이런 캐릭터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빌면 살려줄게 라고 말할 때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까지 보면 이 캐릭터로 사신 분이에요. 검사와의 대화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 거기서 이런 캐릭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언론과 불편했던 거요. 그 다음에 4대 권력기관 개혁을 하면서 뭐 국정원장 독대도 안 하시고 뭐 정보보고도 안 받으시고 이런 거 섰건요. 다 이게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 남겨졌던 우리 사회의 여러 조건 이것과 노무현이라는 이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대통령이 마찰하면서 빚어낸 사건들이에요. 바람 싹 불면 김대중 대통령은 은은한 소리를 오랫동안 내는 그런 존재셨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높고 강한 소리를 단절적으로 팍팍 내는 분이세요. 근데 시대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다 저마다 이 소리를 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이한 캐릭터, 이분의 개성 이런 것들이 당대의 이 사회 현실과 마찰을 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봐요. 다 에피소드들이라고 저는 봐요. 진정한 민주주의를 당신이 해보려고 민주주의를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각진 테이블에 상석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라운드 테이블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같이 회의를 해야 될 그 진영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저런 말을 해? 다 알고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또 뭐 아니 왜 저렇게 품위 없는 말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 그 같은 위치에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려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었다. 우리 사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인의 현실 감각이 많이 부족하셨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평검사들은 선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세무공무원과 대화나 또 계획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 의지로 이분들과 잘 소통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나 생각했는데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그런데 거기서 83학번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검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강제력으로 뭘 하는 거를 이제 제1안의 대안으로 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예컨대 공공기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거 이거는 아무리 말로 해도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옮기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권력기관의 자기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 다 사람들인데 일단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개혁하는 걸 해봐야 되지 않아. 그리고 그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게끔 내가 압력을 넣거나 이런 거 안 할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낭만주의자는 말이 맞네요. 그렇죠. 낭만파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우리가 물이 이렇게 녹물이 나오면 물탱크를 갈 수 있잖아요. 물탱크만 갈아가지고는 이게 깨끗한 물이 안 나옵니다. 파이프라인을 다 갈아야 돼요.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이게 민주정권이 됐든 무슨 뭐 군사독재 정권이 됐든 좀 멀리 가서는 예를 들면 조선시대가 됐든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온전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꾸기에는 사실 5년이 너무 짧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대화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미리 하셔버리면 5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참 좋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까 뭐 84학번입니까? 뭐 모진 정말 검사스러운 그런 저기를 했던 토론자들, 이른바 토론자들 대화에 참여했던 참여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뭐 청산해야 된다는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으로 보았어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5년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참여정부 5년의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컨대 중앙지검장을 윤석열 검사로 딱 발탁해서 그 중앙지검장의 직급을 낮추고 이분은 발탁해서 맞춰서 거기로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야당하고 보수 언론, 일부 보수 언론들이 뭐 어쩌고 막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운데 결국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검사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래가지고 뭘 한다는 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적폐청산을 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거는 국회에 가서 허락 안 맡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보면 집권 초기에 별도 입법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행사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기득권들은 근데 퇴임했으면 가만두면 될 건데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각을 세우고 가만두지 않았는가에 대해 짧게 한번 말씀 듣고 또 하나 질문 더 듣고 그다음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네.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네.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그 뭐 청와대 그 자료 노무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남겼던 그 자료 복사본 하나 회고록 쓰려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괴롭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특수활동비 쓴 내역까지 다 뒤져가지고 비서관을 구속시키고 이렇게까지 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셨냐 그걸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죠, 제가. 그리고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의도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네. 세태죠, 세상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그 기간의 일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굉장히 무서워져요. 진짜 저도 젊었을 때는 세상이 무서운 줄 몰랐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인간 자체가 무섭구나. 인간 세상이라는 데는 이런 곳이구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으로 보게 되면 기득권 집단으로 보게 되면 저렇게 정면으로 대든 놈은 놈이라는 편도 없다. 저렇게 정면으로 대들었던 사람은 반드시 꽉꽉 눌려서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대드는 놈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검찰, 일부라고 하죠. 일부 검사들, 일부 언론, 일부 정치 세력,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밟아 죽여야 다시는 대드는 놈이 없어. 이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죠. 기득권층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내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공격했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심하게 퇴임 이후까지 이렇게 했느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이분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의가 이기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뒤집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뒤집으려고 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사립학교, 국가법
지역주의 이런 것들 모든 것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것을 용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기득권의 진영이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도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예. 있죠.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유시민 사장님, 그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 중에 노무현의 시대가 올 것인가 그 대화 기억하십니까? 예, 예. 얘기해 주신다면. 그게 2002년 7월 달에 저는 국민경선 때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민주당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하려니 해서 저는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하던 일로 돌아와 있었는데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뜬금없이 저한테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죠. 100% 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역사의 방향인걸요. 근데 그 시대가 되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후보님은 이제 새로운 물결의 첫 파도를 타신 분이라 마음먹은 곳까지 못 가실 수도 있다고. 이제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음 파도가 와서 갈 거고 그런 시대가 오면 뭐 후보님이 안 계신다고 그게 뭐 큰 대수입니까? 제일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말씀드릴 걸 그런 후회도 많이 했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는 이제 떠나고 안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일부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네. 노무현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노무현을 기리고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를 다 각자 끝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마지막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원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 또는 시각, 인식은 제각각입니다. 그 일률적일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한국 정치라는 그 여의도에 유리창을 처음으로 깨뜨린, 돌을 던져서 깨뜨린 분이다. 이분이 그 자서전에도 나오지만은 나는 정치와 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패배했다는 것을 실패했다고 자인한 첫 대통령입니다. 자기 자서전에 나는 실패했다. 실패 이유는 정치와 싸우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에서 정치에 지고 말았다는 그런 그 철학, 그게 우리 대중 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금 색인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노무현 현상 또는 노무현에 대한 추억 또는 노무현에 대한 새로운 그 미래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의 어떤 많은 뭔가를 던져줬다, 씨를 뿌렸다 이런 생각하고요. 요즘 뭐 그 갑질에 대한 횡포에 저항하는 거랄까, 권위주의가 막 무너지고 있잖아. 이런 모든 것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어떤 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뭐 전라도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저는 그게 전라도라고 생각해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라도라는 조직된 그런 어떤 그런 힘이 늘 그 역사의 정의에 섰고 노무현이라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가끔씩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선호도 조사 이런 게 국민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몇 해 전부터 제일 높게 이렇게 나오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두 분을 합치면 압도적 과반수가 됩니다, 지금. 근데 저 이제 비유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되게 높은 산 같으세요. 우러러 보기에는 좋은데 가까이 하기에는 막 너무 똑바로 살아온 분 같은 그런 느낌.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기도 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살았을 때는 바다로 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그래서 늘 강물처럼이라는 사인을 잘 쓰셨어요. 사람 사는 세상하고 같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분을 개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재단을 맡은 사람으로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강도 마다하지 않는 바다 같은 분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또 실제로 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의 사유로 좋아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끝 무렵에 그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래 가사가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던 노래 어머니라는 네. 노래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떠나고 10년 우리 사회는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상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목격했죠. 그 10년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또 미안한 마음도 우리들 사이에 또 다시 우러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다시 노무현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요, 노무현서 10주기 특집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